먹이와 둥지 간의 상호 인과관계가 마지막 단위에 있는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한국적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구 감소가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기제를 멈추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신호가 될 수도 있겠다. 세계가 주목하는 강력한 광역 도시의 미래를 부산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죠? 냄비 속 개구리가 익어가는 줄도 모른 채 서서히 죽는 것처럼 부산 인구 소멸 문제가 딱 이런 모양새입니다. 걱정만 하고 있는 사이에 비상등은 오래전에 켜졌습니다. 오늘은 인구 문제와 관련 최근 가장 핫한 이론을 펼치고 있는 한양대 전영수 교수와 함께 부산 인구 소멸 문제 고민해 봅니다. 네, 정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의 저서 인구 소멸과 로컬리즘 굉장히 우리 한국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 아주 훌륭한 비유를 하나 봤습니다. 먹이가 없어 서울에 왔더니 둥지가 없어 알을 낳지 못한다. 우리 한국의 현실을 꿰뚫는 그런 비유가 아닌가 싶은데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 공간, 특정 사회에서 인구 구조가 변하는 것은 굉장히 다각적인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사실은 만들어내는 결과치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정 사회에서 설명력이 높은 변수가 또 다른 사회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 보편적으로 지적되거나 평가되는 것들이 소위 고용의 불안, 즉 먹이가 없거나 취약하기 때문에 가족을 결성하는 그리고 알을 낳는 방식들을 좀 거부할 것이다라는 추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고용의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면 그렇다면 이제 알은 조금 더 잘 낳지 않을 것이냐라는 이제 논지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알을 낳으려면 먹이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둥지죠. 그럼 있어야죠. 둥지도 안정적인 있어야 집이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네네. 거니까 결국 이 주거 안정성도 사실은 우리 알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라고 또 살펴봤죠. 근데 특히나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이 전출입이라는 단어에서 확인됩니다만 사회 이동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까지 굉장히 보편적이면서 굉장히 또 일반적인 방식으로 퍼져 있죠. 그러다 보니 먹이가 없어서 이 먹이를 찾아서 지방을 고향을 떠나서 서울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먹이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에 와서 다행스럽게 먹이는 찾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둥지를 찾아야 될 텐데 둥지는 우리 고향에서는 쉽게 만들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또 만들기 어렵죠.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 먹이는 충족을 했습니다만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는 거 아니냐라는 이 사회 이동과 관련돼 있는 소위 먹이와 둥지 간의 상호 인과관계가 마지막 단위에 있는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한국적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점에 우리는 사실 주목을 해야 되고 그로부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삼아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인구 감소, 그다음에 인구 위기, 드디어 이제 인구 소멸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소멸이라는 단어 굉장히 쓰고 싶지 않은 네, 단어이긴 네. 합니다. 인구 감소의 수준, 범위 혹은 깊이가 우리의 추정 편차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그거에 맞는 해법도 찾듯이 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전제 하에서 예를 들어 위기감을 높이는 필요에 의해서 소멸이다. 절멸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쓰고 싶지는 않은 그런 단어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부산 하면은 벌써 소문이 나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도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요. 결국 청년들이 유출되고 아이를 낳지를 않고 노인은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부산 혹은 부산 경제, 부산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네. 결국 인구 변화라는 것은 사실 사회 변화, 시대 변화의 가장
밑단에 있는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예, 기반이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인구라는 이 변수를 하나의 이제 영향력을 던져주는 변수로만 봤습니다만 이제 상수로 볼 정도로까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한국 사회를 감싸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결국 인구가 얼마만큼 더 많이 늘어나서 그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의 결과 소득이 발생하고 또 세금을 내고 이런 것들이 재정이나 이후 사회 보장에 중요한 이제 안전판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소위 이제 경제 활동이 끝난 분들을 부양하는 복지와 우리 그 재정의 구조로 연결이 되는 방식인 건데 이 가장 첫 순위에 있는 인구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는 소위 인구 구조, 소위 조세 구조, 산업 구조 간의 분업이 사실은 깨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뭐 부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구 감소가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기제를 멈추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신호가 될 수도 있겠다. 결국 그 신호를 얼마만큼 잘 우리가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라는 게 사실은 관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그 부산 인구 감소의 중대 원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자연 증감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출생과 사망의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은 보통 사망보다 많았기 때문에 인구 보너스라는 단어를 쓰듯이 끊임없이 경제 활동 인구를 이제 공급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제 우리 광역 대도시 안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이 최초로 자연 감소가 발생했던 자연 감소가 지역이죠. 결국 태어나신 분들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은. 근데 문제는 또 초고령화라는 단어도 지금 부산은 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아마 17%, 8% 정도 수준인데 부산은 지금 22% 가깝게 되거든요. 결국 뭐냐면 여전히 초고령 사회를 선두에서 이제 좌지우지할 정도로까지 아직까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결국 뭐냐면 아직까지도 사망의 잠재적인 어떤 그 변수들이 더 많다. 그러면 이제 출생에서 사망을 뺀 사망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자연 증감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의 맥락이 이제 사회 증감인데 사회 증감은 소위 우리 전출과 전입을 얘기합니다. 먹이가 없어서 또 둥지가 없어서 서울로 이동하는 이제 흐름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특히나 20대, 30대의 우리 후속 인구들을 다른 수도권으로 이제 그 경합에서 뺏기다 보니까 소위 자연 증감뿐만이 아니라 사회 증감까지도 하락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청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삶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하지 않겠다. 그런 계획이 없다가 25%, 출산할 의향이 있느냐 물었더니 없다가 3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가 없다라고 한 데 비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45%가 출산 의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월급과 빚의 문제인데요. 청년들의 평균 월급이 252만 원인데 비하여서 청년들의 평균 개인 부채가 4배에 해당하는 1,172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인구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나 싶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근데 가족을 결성한다는 건 사실 냉정한 입장에서 얘기하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대, 30대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양 인구를 곁에 둔다라는 결정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선배 세대들은 적어도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소득이 얻어질 것이라는 확정적인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즉 인플레 시대의 어떤 그 흔적들 그리고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위험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결성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의 의향이나 출산의 의향은 사실상 과거보다는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한정 자원 혹은 본인들이 축적한 자산과 관련돼 있는 가능성이 선배 세대보다 취약해짐으로써 부양해야 될 그 의무나 무게감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결혼의 의향들은 사실상 조금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사실 뭐 결혼한다면 얘기를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비중이 좀 높은 반면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남성에 비해서는 이런 좀 문제도 높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한국적인 특수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 전업, 여성 가사 모델이 시대가 사실은 2세대 이상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적인 문화라든가 인식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독박 육아라고 표현하듯이 가족 간의 이 우리 그 성별
간의 그 역할에 대한 구분들이 네. 나눠지지 않고 서구 사회처럼 굉장히 보편적이고 중립적으로 역할들을 나누면 좋을 텐데 여전히 현실과 구조 안에서 인식 안에서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네, 네.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의 인구 소멸에 대한 해결책으로 책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로컬리즘을 제시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사회가 한 공동체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아마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뉠 텐데요. 하나가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서 국제적인 분업 구조를 완성시켜서 그 속에서 조금 탄탄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자라는 한국으로 치면 30년 전에 있었던 글로벌리즘이라고 네, 부르는 네, 세계화의 네, 네. 흐름들이 있을 거고요. 그 결과 한국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만들어냈던 또 성공의 신화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국내 안에서의 분업 구조가 또 깨지기 쉽거든요. 네. 지금의 이제 인구 변화는 사실은 국내 안에서의 그 자원 간의 특히나 인구 간의 역내 분업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이렇다면 중립화나 중도화를 찾아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한쪽에 너무 의존적으로 가게 되면 수출 대기업이 비록 큰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나 이게 사실은 이제 외생 변수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그렇죠. 역할들을 못 하게 된다면 나머지 파트까지도 다 동반해서 이렇게 도미노처럼 네.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의 영향력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안에서의 포트폴리오도 자체적으로. 좀 네, 갖춰주는 네, 방식으로서 로컬과 관련, 즉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 의존적인 분업 구조를 가시화시키고 좀 주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은 너무 한 방향으로만 세계화란 이름하에 글로벌리즘만 네. 좀 그 독보적으로 추진하지 네. 않았나.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원들, 기회들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 속에서 특히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청년 그룹들이 네. 선배 세대에 맞서서 사실 결혼, 출산이라는 카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 그게 아마 작년에 만들어졌던 0.78명의 출산율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인과 바다라는 사실은 부산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부산밖에 없는 가장 강렬한 그 호재일 수도 있겠다. 원도심과 신도시를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 설계, 공간의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가치 있는 어떤 자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수님은 보시기에 그게 아니다. 충분히 자체적으로 그 지역마다 발굴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시는 거죠. 결국 정리하면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 우리 플러스적인 네네. 자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누구나 사실 감추고 싶고 지역에 얘기하면 아까 노인과 바다라는 포인트는 네네. 똑같은 거죠. 네네. 저는 노인과 바다라는 사실은 부산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부산밖에 없는 가장 강렬한 그 호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플로리다 듭니다. 생각이 나죠. 그렇죠. 네네. 왜 우리 고령 인구 노인분들이 약자이고 챙겨야 되고 쉽지 않은 맞습니다. 위기, 리스크로만 네네. 생각을 할까? 네네.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도 얼마든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인재로서 쓸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모델들을 아마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과거에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로컬리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결국 주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인데 지방 정부와 지방 정치인과 그리고 시민 단체나 이런 데에서 각자 주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로컬리즘의 그 실제 단위 해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누가 할 것이냐. 네.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인데 무엇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자산, 아까 맞습니다. 얘기한 부채나 소위 자산까지도 자본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방식으로서의 와치죠. 무엇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중요한 거는 누가 할 거냐라는 건데 이것도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역은 사실 사회 부채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 뒤집어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듯이 네.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또 해봤던 경험들을 작게 분해해가지고 연결시키면 중앙이 가지고 있는 이 범용적인 방식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산의 연결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라 하더라도 중앙과 맞설 수 있는 지자체의 행정이 있는 거고요. 지자체의 행정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연결하고 있는 민간도 있는 거고요. 민간만 하더라도 우리 시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네, 사실은 네. 중요한 민적 자원이 되는 거고요. 결국 다중 이해 관계자가 지역의 로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적극적인 액터, 플레이어로서 편입돼 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과거의 천편 일률적인 방식으로서의 행정 주도, 행정 의존성의 방식들은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재미있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유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동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동산하고 인구 유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 가장 그 변수 영향력이 커진 게 저는 아마 둥지 이슈라고 보는 네, 거고요. 네. 그게 부동산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플레이션을 넘어가지고 특히나 청년 세대의 축적 자산도 없고 근로소득도 불안한 가운데 굉장히 그 허들이 높아진 주거의 안정성을 획득한다라는 것은 부모 찬스 없이 사실은 쉽지 않은 네. 과제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결혼은 하고 싶고 본능이다 보니 설사한다 하더라도 자녀는 또 출산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이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면 청년 세대들이 최종적으로 출산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까지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그 허들의 높음 정도를 하나하나 낮춰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인구 대응, 인구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어떤 카드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비록 지금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부동산 혹은 집이라는 주거 안정성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게 일단락되고 나면 또 다른 파트의 영향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이고 연결적이면서 또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하는 방식들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카드가 아마도 지금은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보니 주거와 관련된 안정성을 부처 초월의 방식으로 좀 풀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부산 인구 소멸을 막는 게임 체인저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부탁을 좀. 네. 예,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인구 이슈는요,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안에서 이 허들들을 어떻게 낮춰가느냐의 이슈인 것 같아요. 조금 아쉽습니다만 인구를 더 이상 그러니까 늘릴 수 있다는 인구 반전의 기대 가능성은 조금 내려놓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인구 늘 수는 있겠죠. 근데 늘어나는 게 안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의 경합을 통해서 뺏는다면 결국 이건 제로섬 네. 게임이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사실은 혁신적인 어떤 인풋이, 그러니까 투입 요소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부산 모델 만들어야죠.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부산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장 우리 광역 대도시 안에서도 빨랐고요. 상황의 심각성도 가장 심한 상황이고요. 그 얘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을 추동하는 굉장히 좋은 모델일 수 있다는 네, 거거든요. 아픔이 큰 만큼 사실 그 아픔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또 제도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소위 인구 구조의 패턴이라든가 변화의 양들을 생각할 때 부산의 그 넥스트 카드, 다음 카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도농의 격차 이슈인데요. 네. 서울 수도권과 부산의 이슈를 조금 더 분해하면 부산 안에서도 이미 영내의 분업 구조가 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동산을 아파트를 계속해서 짓는 방식은 사실은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유휴 자산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네. 거고요. 그 안에서 줄어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재구성, 즉 원도심과 우리 신도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처럼의 이 분절적인 방식이 네, 아니라 네, 네. 이것을 선으로 연결시켜서 원도심과 신도시를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 설계, 공간의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선행 사례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따라서 부산의 자발적이고 내생적이면서 또 획신적이고 획기적인 고민과 실험의 결과 그것들을 잘 가다듬어서 오히려 나라 밖에 이 수출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기회, 호기로 사용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 인구를 늘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생활 인구가 뭔지 그리고 이게 인구 증가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땡땡 인구 이런 단어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인구, 또 뭐 교류 인구, 정주 인구, 직주 인구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최근에 이제 나온 단어가 생활 인구라는 단어인데요. 생활 인구는
결국 이제 인구를 늘리자라는 게 많은 지자체, 많은 공간들이 원하는 네. 새로운 이제 이슈인데요. 그러려면 결국 정주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정주 인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와 둥지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예, 있죠. 한계가 있죠. 특히나 우리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이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정주 인구를 늘리자라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소위 정주에 준할 수 있는 관계 인구를 늘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요.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는 좀 닮아 있습니다. 관계 인구는 이제 이벤트성으로 좀 관계성을 가지고 특정 지역의 애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좀 뭐 불특정 다수의 이제 연결이라고 할까요? 네, 매칭들을 네, 만드는데 네. 생활 인구는 쉽게 얘기하면 출퇴근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공간에 3시간 이상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정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플레이어, 액터가 될 것이다라는 네, 차원에서 네, 네. 생활 인구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부산에서 생활 인구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 인구들이 아무 그 생활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직주하는 그 소위 이제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동을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네, 네. 서울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직업이 다 서울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내버려 두더라도 생활 인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부산처럼 이 원도심 안에서의 소위 먹이의 이슈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공간에서 생활 인구를 끄집어낸다라는 게 네, 쉽지 네. 않거든요. 네. 오히려 신도시 중심으로의 인구 경합을 펼칠 수도 있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생활 인구가 사실은 그 떠나는 인구가 아니라 준하는 이 정주 인구로서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욕구라든가 필요들을 그 해당 공간 안에서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엮어낸다면 일정 부분 정주 인구만큼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좀 벌충해 줄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속에 서울과 부산이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둥지, 부동산의 문제가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거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또 청년 유출을 걱정하는 부산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산의 모델, 미래 모델이 사실은 아마 자본주의의 다음 카드에 가장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부산의 다음 수순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게 잘 만들어진다면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 투입이 잘 안 되는데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네네.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간 투입 요소로는 노동을 생각할 때 경제 활동 인구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1950년대, 60년대 만들어진 아이디어거든요. 15세부터 64세만 일하라는 부분 없는 거고요. 그거는 네. 과거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인구가 아니라 인재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15세까지야 이제 문제가 된다 치지만 65세 이상을 재구성한다면 노인과 바다의 한 축을 차지하는 이 노인도 굉장히 중요한 투입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그 투입 요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실은 경제 활동 인구로 써야 되는데 잘 쓰지 않았던 소위 이 잠재적인 실업입니다만 네, 실업 네. 인구로 잘 포섭이 되지 않았던 인구들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왜 사실 근로를 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타입은 경제활동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생산 가능 인구가 100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70밖에 되지 않는다면 30은 잉여 노동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잉여 노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대표적인 게 우리 경력 단절 여성 같은 이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쓸 수 있다면 인구는 줄어도 인재는 늘어나는 상황이 네,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속에서 사실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가능성을 이제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혁신이라는 기술이라는 기회라는 청년이라는 인재라는 과거의 이 성장 함수가 아닌 새로운 성장 함수로서 좀 치환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의 실험들을 좀 맡겨보고 그 가능성이 나왔다면 실험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한 2, 3년 부산시가 노력을 해서 좀 만들어준다면 세계가 주목하는 강력한 광역 도시의 미래를 부산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이 듭니다. 정 교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또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